어머님, 이 여자 제가 당장 내쫓겠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씨가 순금이의 손목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 같은 년, 그 놀이개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지 애비도 돈 한 푼 못 갖고 딸년 팔아먹더니 딸년은 시집와서 물건이나 훔쳐 어디서 굴러온 것이 감히. 연희의 손에서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때가 된다. 대체 누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년 전 혼례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 야단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금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봄비가 진득하게 내리던 날, 몰락한 최진사댁 셋째 딸 순금이 이 집 대문을 들어선 것은 그런 날이었죠. 가마도 들러리도 없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빈 문서 한 장에 팔려온 처지였으니 대접받기를 바랄 수도 없었으니까요. 가슴에 품은 작은 보따리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가 울며 쥐어준 낡은 놀이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떠나오던 날 친정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덕수는 혼례날 밤 순금을 한 번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대문 끝에 서서 들어오는 며느리의 발끝부터 머리칼까지 훑어내렸습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순금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굳은 일 한 번 안 해본 듯 희고 고운 손. 박 씨의 눈이 가늘어지며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이 왜 이리 곱냐? 이 집에 상전 노릇하러 온 게냐? 밥만 먹으러 온 게냐?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순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해야 할 첫 번째 도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박 씨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금이 정성껏 차려 올린 저녁상을 마루 위에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상다리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뒤집혔고 펄펄 끓는 국물이 순금의 하얀 버선등과 손등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순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대인 손등이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러운 행주를 순금의 얼굴 앞에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바닥에 밴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닦아내라! 내 집 마루에 니까지 것에 천한 냄새 배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남편 덕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밑에서 무릎을 꿇고 국물을 닦는 아내와 그 위에서 서슬 퍼런 눈을 하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닫힌 문은 순금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질보다 남편의 철저한 외면이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순금이 부엌으로 나가자 박 씨가 이미 부엌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순금이 오기만을 독하게 기다린 것이었죠.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상전 대접받고 싶으면 내 발로 나가라. 박 씨는 순금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물이 가득 담긴 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물로 마당돌을 하나하나 다 닦아내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오늘 아침은 꿈도 꾸지 마라. 손등에 어제 데인 상처가 덧나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순금은 엎드려 차가운 돌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고 추위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박 씨는 그 옆에서 채찍 같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덕수는 수저를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순금의 손등에 감긴 피 묻은 헝겊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그는 묵묵히 밥만 씹어 삼켰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의 솜씨를 탓하며 밥그릇을 마당으로 던져버릴 때도 덕수는 그저 빈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순금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남은 밥덩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밥알과 함께 씹혔습니다. 남편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죠. 방으로 돌아온 순금은 품 안에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유일한 물건.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순금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란 듯이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비치는 남편의 차가운 그림자를 보며 순금의 마음은 겨울 서리보다 더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죠. 하지만 순금에게 여름은 더위보다 더 무서운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순금이 이 집에 든 지도 어느덧 석 달. 그 사이 고왔던 손은 아물 틈 없는 진물과 흉터로 얼룩졌고 화사했던 얼굴은 뼈가죽만 남을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아궁이 앞에 앉아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불을 지피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이고 십리길 우물가를 오가는 것이 순금의 일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장날 오후였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는 물 한 바가지도 아깝다며 혀를 차던 박 씨가 웬일인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장독대 구석에 숨겨두었던 귀한 찻잎을 꺼내 우려내더니 버선발로 마당까지 달려나가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금은 마당 한 구석에서 뙤약볕을 받으며 자풀을 뽑다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것은 이 근방 양반과 혼사를 다 주무른다는 중매쟁이 옹서방네 마누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걱정 붙들어 매셔요. 원님 댁 둘째 따님이라면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도 남을 제목이니까요. 그 댁에서도 아드님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이 났답니다. 순금의 손에 쥐어있던 자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이 집에 버젓이 며느리가 있고 안방마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저인데 시어머니는 이미 새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순금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잠시 머물다 갈 종년 정도로 여기는 모양새였죠. 그날 저녁 박 씨는 작정하고 아들 덕수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순금은 그 곁에서 상을 물리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 씨는 아들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덕수야, 가문이 살아야 사람도 사는 법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운이 없어 저런 것을 데리고 살지만 원님 댁 혼사가 성사되면 우리 집안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게야. 내 생각은 어떠냐? 순금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입술만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아니,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 모습 하나만이라도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덕수는 찻잔 속에 뜬 찻잎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순금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지요. 그 말은 순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킬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덕수는 곁에 서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순금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차갑게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웃 안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대놓고 순금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 순금을 향해 박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보게나. 저렇게 무지렁이처럼 손이나 거칠어져서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어? 최진사 댁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건지 원. 밥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들놈 속을 저렇게 썩이니 내 가슴이 타들어간다네. 그때 덕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안악들의 시선이 덕수에게 쏠렸죠. 순금은 남편이 이 무한한 상황을 끝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순금의 앞에 서서 안악들이 다 들으라는 듯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눈이 높으시더니 왜 이런 것을 들이셨습니까? 살림 솜씨가 이리도 형편없으니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금은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조롱보다 남편의 이 비수 같은 확인 사살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안악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고 순금은 고개를 숙인 채 흙탕물이 고인 바닥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순금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사랑채 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는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순금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흘린 말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순금의 이름이 오갔습니다. 망해버린 최진사댁 셋째 딸이 박 씨 가문에 시집와서 살림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구박받는다고 집안이 망할 만했다고. 순금은 장에 나갔다가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걸었습니다. 순금은 손에 쥔 빨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 씨가 집안 어른 한 분을 저녁에 불러들였습니다. 덕수의 먼 친척벌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술을 내오고 두런두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박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집안일 하나 변변히 못하는데 덕수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고. 어른은 혀를 차며 들었습니다. 순금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들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너무 세게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가 밥상을 받자마자 뚜껑을 열어 국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밀어냈습니다. 국에서 쉰내가 난다. 이걸 밥이라고 차린 거냐? 순금이 국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쉰내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끓인 것이었습니다. 순금이 고개를 들려는 순간 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눈을 왜 치켜뜨느냐? 시어미한테 대들 셈이냐? 순금은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때 덕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이 또 국을 잘못 끓였군요. 입맛도 없습니다. 박 씨가 마루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순금을 한번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덕수가 나갔습니다. 순금은 한참을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달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퍼지고 남편은 차갑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날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앉아 있는데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순금이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때가 된다.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았지만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금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순금은 쪽지를 접어 품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순금은 그것을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편지 하나가 그날 밤 순금을 잠들게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중매쟁이가 두 번째 다녀간 뒤부터였지요. 원님 댁 혼담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순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금이 들으라는 듯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느 저녁 박 씨가 순금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조용히 끝난다. 친정빚도 더 받지 않겠다. 순금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방법을 찾는다. 그때는 내 친정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순금을 옥죄고 있었지요. 순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의 선이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금이 아침상을 들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박 씨가 갑자기 순금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치마 안쪽에 매달린 놀이개가 흔들렸습니다. 박 씨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놀이개 어디서 난 것이냐? 당장 내놓아라. 순금이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 도둑 같은 년. 지 애비도 돈 한 푼 못 갚고 딸년 팔아먹더니 딸년은 시집 와서 물건이나 훔쳐. 어디서 굴러온 것이 감히. 순금의 손에서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마당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순금이 허리를 굽혀 집으려는데 박 씨가 발로 밀어냈습니다. 그것도 두고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덕수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마당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흙 위에 떨어진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박 씨를 보았습니다. 순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 제가 당장 내쫓겠습니다. 박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순금의 손이 흙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덕수는 순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바라보며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지요. 순금은 놀이개를 집어 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믿고 있던 남편이 한 말은 순금을 무너뜨렸지요. 눈물이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순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순금의 마음도 모른 채 활활 타고 있었지요. 순금은 그 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아침부터 사랑채를 손수 쓸고 닦았습니다. 순금에게 시키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순금은 이상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날 무렵 집안 어른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덕수의 먼 친척 어른과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었습니다. 박 씨가 두 분을 사랑채에 앉히고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상 차려라.
어른들이 계시니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하거라. 순금이 고개를 숙이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부엌을 돌아보다가 선반 위에 놓인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거라. 순금이 항아리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엽전이 들어 있었지요. 순금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저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슬그머니 부엌을 나갔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르신들,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며느리 때문에 속을 썩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집안 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상히 여겼는데 오늘에서야 현장을 딱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금이 항아리를 든 채 굳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른들이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엽전이 순금이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부엌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도둑 같은 년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지 애비도 빚이나 지고 딸년 팔아먹더니 딸년은 시집와서 돈이나 훔쳐.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이런 것을 어찌 며느리라 하겠습니까? 순금은 항아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분주했던 이유. 박 씨는 순금이를 쫓아낼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일부러 엽전에 손을 대게 하고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지요. 그때 어른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박 씨, 저 항아리는 언제 저 선반에 올려둔 것이오? 박 씨가 멈추었습니다. 자네가 엽전을 부엌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소. 내가 지난주에도 왔었지만 저 선반에 항아리가 없었소. 분명히 기억하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어른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씨가 며느리 흉을 볼 때마다 내용이 달랐소. 처음엔 살림을 못한다더니 다음엔 말버릇이 없다더니 이번엔 도둑질이라니. 어찌 된 것이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제가 그때그때 보이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박 씨. 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소.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시어미 눈빛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어미 눈빛은 구분할 줄 아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입이 열렸다가 이내 다물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박 씨를 둘러보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었지요. 어르신들, 보잘것없는 집안일로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실 저 항아리는 오늘 아침 어머니의 지시로 제가 저 선반에 올려둔 것입니다. 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내쫓으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2번 다녀간 것도 어르신들을 오늘 부르신 것도 저는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쓰실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아리에 대해 어른들께 귀뜸을 드린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이 박 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어미한테 감히. 어머니. 덕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 아이는 이 집에 온 뒤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마당에 던지던 날도 손목을 잡아채던 날도 고개를 숙이고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도둑이라면 이 집에서 도둑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박 씨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들 덕수의 기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했지요. 어른들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금은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든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금은 부엌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이었지요. 어른들이 돌아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안채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그날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지요. 마을 우물가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순금의 흉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내쫓으려 덫을 놓았다는 이야기지요. 마을의 높은 어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 씨가 흘린 소문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도 함께 돌았지요. 원님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혼담을 거두겠다는 전갈이었지요. 중매쟁이 옹서방네 마누라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 씨가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가문 제거는커녕 가문 체면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순금이 저녁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금이 상을 내려놓으려는데 박 씨가 말했습니다. 놓고 나가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에 날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금은 상을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잘 먹으마. 순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덕수가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순금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 앉겠소. 둘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마당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덕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빛이 바랜 붉은 천이었지요. 순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천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기억하오. 순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이요. 내가 장터에서 건달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당신이 지나가다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모았소. 그때 내가 넘어지면서 당신 치맛자락을 잡았소. 그때 찢어진 당신의 치마자락이요. 당신은 그냥 가버렸지만 난 10년을 기억하고 있었소. 순금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렴풋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장터 한쪽에서 아이 하나가 건달 셋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순금이 지나치다가 멈추었습니다. 순금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때 그 아이가 넘어지며 잡아당겨 찢어진 그 치맛자락. 순금은 그걸 추스릴 시간도 없이 바삐 길을 갔었지요. 그때 그 낡은 천 조각을 덕수가 순금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소. 10년을 간직하고 그대를 기억하고 있었소. 순금은 천 조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당신이 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어머니께 청했소. 최진사댁 딸을 드리겠다고. 어머니는 망한 집안이라고 반대하셨지만 내가 당신이 아니면 아니 된다 하였소. 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먼저 못된 놈이 되기로 했소. 어머니 눈에는 내가 당신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내가 당신 편을 들면 어머니의 구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내가 당신을 지키기 더 힘들 것 같았소. 집안 어른들의 현명함을 알기에 그래서 때를 기다렸던 거요. 순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금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국그릇이 던져지던 날, 손목이 잡히던 날, 놀이개가 흙 위에 떨어지던 날, 순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덕수가 받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돌려주었습니다. 당신 것이요. 순금이 놀이개를 받아주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덕수의 손이 닿았던 자리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지요. 덕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순금이 이 집에 든 지 꼭 1년이 되었지요.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순금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우물가에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금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예전과 같은 자세였지만 발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반찬이 짜다, 빨래에 풀기가 없다. 그러나 국그릇을 던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아채지 않았습니다. 안악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일이 없어졌지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금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가는데 박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금이 상을 내려놓으려는데 박씨가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순금이 멈추었습니다. 박씨는 상을 받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금도 더 말하지 않고 그냥 상을 내려놓고 나왔지요. 마당으로 나오니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잠깐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마당으로 나오다가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오늘 저녁은 같이 장터에나 나가보지 않겠소? 순금은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지요. 대문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순금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덕수가 순금의 걸음을 맞추어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둘 사이 대화는 없었지만 그러나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들판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금은 걸으면서 품 안의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지요. 순금은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